자, 이제 여러분 맞벌이 부부에 대한 연말정산 좀 들어가겠는데요. 자, 여러분 세법상의 맞벌이 부부라면은 각각 부부가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우리가 세법상의 맞벌이 부부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공제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금액 요건 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금의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은 맞벌이 부부는 바로 총급액이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각각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 극대화되는 것이냐, 그걸 먼저 들을 건데, 여러분 먼저 예를 잠깐 좀 먼저 들어보세요. 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맞벌이 부부 중 1위는 해당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금에 대한 공제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자, 예부터 잠깐 좀 살펴보세요.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아들이 20살인데 대학생이에요. 그러면 대학교 등록금도 있고 20살로서 대학교 등록금도 있고 의료비도 있어요. 그러면은 자, 20살이기 때문에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은 남편이 대학생 20살인 대학생 아들을 기본공제 신청하고 그 대학생의 교육비, 의료비를 배우자가 신청하는 게 구분해서 신청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게 불가하다 소리죠. 만약에 내가 남편이 20살인 대학생을 기본공제 신청했다면은 대학생 아들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남편이 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와이프가 20살 대학생인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했다면은 그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와 의료비도 와이프가 공제받아야 된다는 소리죠. 즉,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와이프가 20살인 대학생 자녀를 기본공제 신청했다면은 남편은 그 와이프가 기본공제 신청한 20살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교육비,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없다. 신청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돼요. 그러면 맞벌이 절차에서 기본 여러분이 먼저 아실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연말정산을 보게 되면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공제금액이 200만 원을 가정했을 때 소득세율이 6% 적용받는 근로소득이 작은 근로자의 경우는 12만 원만 세금을 절감받는데, 똑같이 200만 원을 공제받지만 고소득자인 경우, 즉 소득세율이 35%를 적용받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70만 원을 절감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부양가족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부양가족을 보게 되면은, 자, 부양가족을, 자, 예를 들면 아버지가 경로 우대자면서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이 부양가족을, 아버지를 맞벌이 부부 남편과 와이프 중에 누구의 부양가족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 했을 때 부부 중에 고소득자한테 아버지를 인적공제로 주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처럼 절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기본 틀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 여러분 신용카드는 총급여 25%를 초과해야 돼요.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자, 남편이 고소득자고 와이프는 급여가 작아요. 그러면 의료비가 많은 부양가족은 누구한테 줘야 더 극대되나요? 바로 총급여가 낮은 사람한테 줘야 의료비 공제 금액이 극대되죠. 바로 그렇게 인적공제 배분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배분 전략을 짜더라도, 이런 전략에 의해서 부양가족을 신청하더라도 그것이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세금 절감이 극대화되는 방식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주냐? 바로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부양가족을 배분하는데, 이렇게 왔다 교차 배분해서 최대 절세를 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관점 하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셔야 돼요. 자, 먼저 여러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부양가족을 다 배제시킨 상태에서 본인만, 맞벌이 부부 본인만 있다는 가정하에서 각각의 가세표준과 결정세액을 먼저 구해요. 이렇게 각각의 가세표준과 결정세액을 구한 후에 자, 이제 부양가족을 어떻게 했냐? 바로 본인한테 다 나눠서 부양가족을 쪼개는 경우, 한쪽한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경우, 그런 각각의 케이스를 고려해서 최적의 결정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적의 결정세액은 바로 이걸 말하죠. 본인과 배우자의 세금을 다 더한 세금이 가장 낮은 방식. 그렇죠? 바로 지금 케이스는 바로 케이스 3이 그 케이스죠. 그래서 3의 방식을 취한다는 거죠. 지금 다시 읽어보게 되면은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적용 전략, 즉 급여가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인적 공제를 많이 받는 부양가족을 배분한다. 그렇죠? 그 다음 총급여가 의료비는 총급여 3%를 초과되겠죠. 바로 총급여 3%를 초과한 금액을 다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의료비 공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의료비가 많은 부양가족은 누구한테 보내요? 자, 와이프한테 보내요. 그런 식으로 부양가족을 서로 이렇게 교차 배분하는 거예요. 각각 교차 배분한 경우별로 세금을 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해 본 상태에서 그 교차 배분한 전략의 가장 낮은 세금의 전략으로 부양가족을 최종 배분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책에 있는 것처럼 바로 위와 같이 K3의 조합이 가장 적은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해당 맞벌이 부부는 모두 근로자 본인이 기본 공제 신청 시 절세 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케이스 1, 2, 3, 4를 다 나눠서 내가 매번 다 세금을 계산하냐? 복잡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국세청을 보게 되면은 국세청에 바로 홈택스에 편리한 연말정산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여기 란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비교색이 나와요. 그 비교색을 보시고 부부 세금을 다 더한 세금이 가장 낮은 그 케이스를 가지고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적 공제를 많이 받는 부양가족, 즉 인적 공제를 많이 받는 부양가족은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경로우대도 받는다. 그런 분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한테 준다. 그리고 의료비가 많은 부양가족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한테 준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인데, 그래서 원론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이 방식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면은,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맞벌이 부부의 각각의 가세표준과 세금을 먼저 구해요. 맞벌이 부부의 각각의 가세표준과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부양가족을 반영하기 전에, 즉 본인 혼자만 있다는 가정하에 연말정산을 구한 후에 그 세금에서 각각 부양가족을 배우자한테 주는 것인지 또는 와이프한테 주는 것이 아닌지를 계속 이렇게 서로 교차해서 각각의 세금을 한번 검증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각각 부양가족을 이쪽에도 배분해보고 와이프한테도 배분해보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구해보고 그 중에 가장 낮은 세금이 바로 가장 절세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나온 것처럼 케이스 1, 2, 3, 4를 나눠서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을 각각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한테 배분한 경우 또는 엄마를 근로자한테 아버지를 배우자한테 배분한 방식, 그리고 부모님 모두를 근로자 본인한테 배분한 방식, 부모님 모두를 배우자한테 배분한 방식, 이렇게
각각의 배분 방식에 대한 세금을 구한 상태에서 가장 낮은 세금이 최적화된 절세 전략이다. 이걸 우리가 맞벌이 부부의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자 국세청 홈택스에 편리한 연말정산에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라는 그 란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직접 손으로 계산한 것이 번거롭다면은 그걸 활용해 보셔서 최적의 세금 조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최적의 세금 조합을 뭐라 부르는 거냐? 맞벌이 부부의 절세다. 절세 전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맞벌이 부부의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